정치원을 시작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와 인수위가 인사 문제를 두고서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이 빚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이 최근에 선임한 박두선 선임 대표가 그 중심에 섰는데 이분이 36년간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은데 먼저 차 교수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저는 이래 정권 교체기에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이렇게 잦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저는 양측의 지금 이런 태도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인수위가 사실은 알박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볼 대목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수위 입장에서는 상식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아마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부분, 이 지금 특히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히 4조가 넘게 그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산업은행이고, 그리고 또 산업은행 보고 산업은행을 어떻게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정권교체 기간 중에는 산하기관에 인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서는 새로 사장을 선임을 했다. 그런데 그 선임된 사장을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하고 대학 동기더라. 그리고 그런 인연 때문에 상당히 벼락 출세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이게 정권이 그러니까 교체되기 전에 자기 사람을 심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 들여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에서 사실 그러니까 대표 인선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정상화위원회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한 7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장을 어떤 분이 좋을까를 청와대나 산원하고 협의 없이 자신들이 그러니까 후보를 추천받아서 면접을 해서 뽑은 사람이다. 근데 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36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기에 이 대우조선을 이끌어갈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분이 그러니까 지금 선임된 거는 어제지만 사실은 이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2월 달 말이라는 거죠. 이게 대선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러니까 정치권의 그런 움직임하고 별개의 문제로 됐던 것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인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라는 것이 아마 지금 대우조선 측의 이 해명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그 인수위가 이야기하는 상식에 근거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섣부른 판단 때문에 판단을 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지풍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지금 하면은 옵니다만, 그러니까 인수위가 그럼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를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상당히 오히려 이 정치적인 이 정쟁을 부추기고 촉발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청와대가 상당히 조금 과잉 대응한 것이 아닐까. 좀 냉정하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번졌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진짜 말씀도 나오셨지만은 신구 정권 교체기에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걸 넘어서서 좀 짜증을 화가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수면 위로 공개를 해가지고 특히 대변인들 입을 통해서 하는 언사들이 너무 거칩니다. 일단은 인수위가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다. 저는 이거는 쓸 용어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와대도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표현들인데, 이런 것들은 점잖지 못하죠. 우리 국민들 볼 때도 그렇고 이건 불안하고 진짜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지난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3시간 가까이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동에서 두 분 다 분위기 좋았고 얘기 잘 됐다고 했는데
불과 이 3일 만에 이런 일이 또 불거졌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여기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인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보면은 처음 얘기할 때 마치 처음 발표가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기인 이 프레임이죠. 이 제목으로만 보면은 마치 대통령이 인사권에 개입을 했거나 아니면 동생과 친분이 있어서 이분이 낙하산으로 갔다. 알박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정황을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황을 보면은 좀 번지수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건 낙하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인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 사장이라는 분이 그 86년에 입사를 했고 대학이 무슨 우리가 아는 전혀 관련성 없는 대학이 아니고요. 한국해양대, 문재인 대통령 동생분도 한국해양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전문성 있는 과를 나와가지고 86년부터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대우조선해양의 산 증인이자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리면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17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때였어요. 그때 만들어졌고 이미 전임 이모 사장도 여기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했거든요. 그 경력 커리어도 똑같습니다. 이모 사장과 지금 박 사장이 똑같고 여기 인선 경영관리 정상화관리위원회 이런 인선이 8분인데 그중에 지금 7명이 초창기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정파적 색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기 그래 따지면 저도 대학 동기들이 많은데 그분이 잘 되면은 저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이건 좀 어폐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분이 역할을 잘 해내면 좋고 그다음에 설사 인수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국민들 다 보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집무실 이전 때문에 지금 현 청와대하고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보라고 공개적으로 알박기다. 보통 이런 거는 진짜 비전문적인 사람이 청와대나 당의 경력 가지고 갑작스럽게 산하기관에 내려간다든지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은행도 보니까요. 이런 금융위를 통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회이사를 할지 이런 자리들에 대한 인사는 지금 보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잘 판단해서 접근하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차 교수님께 한번 좀 여쭤보면 사실 인수위에서 저렇게 알박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사실상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이 되도록 청와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독을 들이는 것은 어느 정부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민에 나옵니다만 4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그러니까 기업이지 않습니까? 원래 민간 기업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법정 관리로 넘어오고 그걸 산업은행이 상당히 투자를 함으로써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니까 사실상 거의 공기업 형태가 돼버린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정부가 이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 한번 매각하려고 했다가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 결국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 시사해보고 포기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뒤에 상당히 조선 경기가 또 많이 또 이 바닥을 치면서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구매자가 안 나서서 지금 그때 자구책으로 결국은 낸 것이 결국 현대중공업에서 사들이는 문제였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대우조선이 그러니까 매각 그 일정이 순조롭게 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에는 상당히 조선산업 전체적으로 독점이 상당히 심화된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EU에서 지금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우조선은 말 그대로 지금 상당한 위기의 국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러면 다시 회생을 추진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그 구매자를 찾을 것이냐? 이 아주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짜 현 정권이든 앞으로 맡을 정권이든 서로 합심해서 이걸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처럼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그 자체가 저는 대우조선해양의 신인도에 신뢰도에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인수위는 섣부른 판단을 조금 유보하고 그리고 또 청와대는
감정의 대응을 절제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상당히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이 반드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머리를 그러니까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한 단장님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른 갈등 요소를 짚어보면은 인수위가 그 정부 부처에 이제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문건을 파기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네. 보냈다고 해요. 민주당은 이제 정치 보복 움직임을 당장 그만둬라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고 인수위 같은 경우는 원활한 인수 업무를 위한 것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97년부터 인수위 취재를 좀 하고 네. 뭐 2007년도에도 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인수위 계신 분들이 좀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을. 능력의 문제인지 뭐 과도하게 뭐가 좀 주입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 얘기를 들은 우리의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완전 점령군의 형태구나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십만 명의 이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 피의자로 보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굳이 이런 걸 공문으로 보내서 청와대를 뺀 거는 일부러 뺀 것 같지는 않고요. 청와대 기록물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아마 그런 법률이 지정이 안 됐으면 청와대도 당연히 보냈을 것 같습니다. 보내서 했을 텐데 이게 어떤 규정 자체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보면 좀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 뭔가 규정을 하는 거죠. 그 이미 이런 서류나 뭐 컴퓨터도 바꾸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잘못된 불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런 범죄가 있을 거라는 예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대지 마라. 그리고 지금의 공무원들이 모두가 현 정권에 이런 표현도 좀 거칠어서 미안합니다만 부여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쭉 본 다음에 차전에서 뭔가를 하겠다. 이거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식의 발상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다들 얘기하지만은 지금 공무원 조직이 아마 월성 원전 뭐 수사를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공무원을 상대로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컴퓨터도 바꾸지 마라 하면서 잠재적 피의자로 보면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모두 공무원들을 현 정부의 공무원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충성심도 있고 열정적이고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걸 다 등돌리게 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주요 정책의 집행과 이행 이런 과정들 그리고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결재를 받고 보고된 문건들은 이미 정부 시스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뭐 국회에서 공보수고했습니다마는 주요 서류들은 제가 지우고 싶다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적이 다 있고 누가 결재인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아마 알 텐데도 이런 공문까지 보내고 하는 거는 좀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무튼 뭐 깊은 내막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인수위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한 대변인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 부분은 상당히 인수위가 마치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의 공무원들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러한 뭐 모양새로 삐칠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니까 즉시 중단하라. 이것도 저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점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문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러니까 보존 대상, 보존 기한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일종의 매뉴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함부로 파기했다가는 징계당하고 더 엄한 경우는 법적 처벌까지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여러 번의 정권 이양을 거치면서 사실 이 소위 말하는 늘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문직 이 관료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인수위 차원에서 그런 우려를 전달한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이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 때문에 뭔가 정치 보복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세계 정치적 공세로 나가는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메뉴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못될 경우는 당신들이 집권하고 난 뒤에 감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준법 조치해라. 그 정도 수준으로만 대응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뭐 앞서 뭐 충분히 인수위에 대한 부분은 비판하셨으니까 그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한번 차 교수님께 이어서 다른 주제를 여쭤보면은 네.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옷값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대비해서 특활비 규모를 최소화했고 네. 거기에다가 감사원에 매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계속 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 지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사비로 했던 부분이고 특활비를 네. 그렇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보다도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또 나름대로 투명하게 뭐 저는 집행해 왔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쪽으로 좀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타겟민 그러니까 어전 네. 비서관이 뭐 언론에 출연해서 사실 김정숙 여사의 여러 가지 의상이라든지 장신구는 본인의 사비로 산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그러면 내 옷장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느냐는 식의 대응을 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대통령 부인의 지금 그 의상비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이 사실 국민 혈세가 들어갔던 대통령 외국 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공식 행사에서의 의상비나 장신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처신에 대해서는 한 분의 공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청와대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옷은 얼마 주고 샀고 이런 걸 리폼을 했고 이런 장신구도 누구한테 조그맣게 아주 성의의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저는 적극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준 옷, 내 돈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내 옷장을 공개할 수 없다는 식의 이 대응 방식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게 원래 이제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는 곳에서 네. 이렇게 시작한 거는 본질적으로 이 특수활동비, 특활비 문제의 제도상의 허점이랄지 이런 거를 개선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질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단체나 그 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게 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검찰도 했습니다. 그게 2019년도 했으니까 지금의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할 때겠죠. 근데 이게 올 1월에 그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역시 법원은 뭐 법률에 따라서 하니까 이번에 청와대 특수활동도 마찬가지지만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검찰도 똑같이 항소를 했어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검찰은 뭐 수사 관련된 기밀이 필요할 때 쓰는 돈이 특수활동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그보다도 더 광범위한 국가의 안보랄지 기밀과 유지되는 외교랄지 연결되는 부분에 분명히 특수활동비가 쓰여요. 그리고 그 규모가 좀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투명화됐어요. 제가 근무했던 국회 같은 경우는 90%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 사무처에 오래 근무했던 간부들 얘기 들어보면은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분명히 알려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좀 본질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그 본질을 벗어나서 아주 심각하게 까르띠에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가 너무 선정적이고 그 지나치게 과도하게 흐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